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비 심리가 4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6개월 만에 긍정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1.8로 전월보다 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동국제강이 장사일에 처음으로 인천공장 셧다운에 들어갑니다. 인천공장은 동국제강 연간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생산 거점인데요.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철근을 비롯한 건설 자재 가격이 곤두박질치자 약 한 달간 조업 중단을 선택했습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서울 강남북 아파트값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부동산 R114가 조사한 4월 강남권 11개구 아파트의 3.3제곱미터 평당 매매가는 평균 5,334만 원으로 강북권역 14개구 평균보다 2,008만 원 높았습니다. 부동산 R114가 2000년부터 아파트 매매가를 조사한 후 월간 기준 최대의 격차입니다. 미국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높은 쌀 관세, 구글 지도 반출 제한 등 민감한 비관세 장벽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도 6월 말부터 25% 관세가 예고돼 삼성전자엔 비상이 걸렸죠. 새 정부는 한미 통상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BJ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이어 스마트폰까지 트럼프 관세 압박으로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6월 말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스마트폰에 25%의 관세 부과가 되면 갤럭시 매출이 급격히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를 덮친 품목별 관세와 한미 간 실무 관세 협상 내용까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태왕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애플 동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마트폰 6월부터 25% 관세를 매기겠다. 이게 품목별 관세인데 상호 관세는 유예가 됐는데 주원 실장님, 네. 지금 상호 관세는 국별로 7월 8일까지가 네, 유예됐잖아요. 예. 이 품목별 관세이잖아요. 스마트폰 25%. 왜 이 부분에 좀 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제 철강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25%가 들어가 있고, 요번에 스마트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의약품 얘기도 좀 있는데. 의약품도.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산업들을 보면, 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과거 전 세계 그 산업을 주도하던 그런 업종들이거든요. 철강이나 자동차. 예.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도 여전히 애플이 주도하고 있지만 그 스마트폰 산업에서 어떤 산업의 주도권은 애플, 미국 회사란 말이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별 상호 관세 쪽에서는 이게 트럼프도 아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과도 별로 없고. 근데 네. 철강 자동차 이번에 스마트폰 때린 건 그냥 트럼프 말 한마디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는 여러 국가가 있으니까 네. 국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냥 공평하게 그 품목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이제 뒷말도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어떤 그 미국의 상징, 뭐 러스트벨트, 제조업 이런 쪽에서의 하나의 또 다른 업종으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동차, 철강의 스마트폰, 그리고 또 의약품도 예상이 된다. 지금 이 품목별 관세는 기업들이나 그 해당 국가가 좀 저항할 수도 없는, 뭔가 협상할 수도 없는, 뭐 그냥 관세를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대응 네, 수단이 예. 없습니까?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애플 아이폰이나 또 삼성 갤럭시나 하나도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전량 수입을 하면서 예. 그 관세를 이렇게
25%를 부과한다면은 미국 소비자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조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라는 그런 유도 책으로 보여지는데 단기적으로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이미 아이폰 생산을 이제 중국에서 인도로 지금 많이 이전을 하고 있고요. 인도 생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렇죠. 예. 2030년까지 거의 중국보다도 인도의 생산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중국 생산이 아마 한 8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한 20%, 10%에서 한 20% 정도 인도에서 생산돼 그 정도일 겁니다. 물론 중국 생산은 이제 타이완의 업체가 들어와서 폭스콘이 조립 생산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기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것은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데 4월에도 반도체와 스마트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해서 유예를 품목에서 유예를 시켜놨죠. 그렇죠. 그래서 6월 말까지로 했는데 조금 더 가변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 사이에. 협상에도 좀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한 달 좀 더 남았으니까 혹시 네. 변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정대로 25% 관세가 부과된다면 가격에 만약에 이렇게 반영이 되면 얼마나 비싸지는 거예요? 미국 소비자들이 어떻게 살죠? 예, 미국 뭐 여러 분석 기관에서 나오는데 뭐 최대 8배 정도 비싸진다는 데도 있고. 8배나 왜 25% 관세가 매기는데 그렇게 비싸요? 만약에 이제 25%라면은 그 정도 관세를 그 스마트폰 회사들이 만약에 일정 부분 감내하면 25%가 안 올라가면은 뭐 그 밑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원하는 것처럼 생산 기지가 만약 미국으로 넘어가면 미국에서 생산한다면 왜냐하면 이제 그게 간단한 논리인데 일단 인건비는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 중국이 한 13,000 그리고 미국이 한 8만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만 따져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앞에서 하셨던 내용 중에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요번 관세는 스마트폰에 대한 게 아니고 원래는 트럼프가 계속 주구장창 애플에 요구를 했어요. 애플에 미국에 투자하라? 예. 그러니까 공장을 미국으로 좀 이전하고 중국에서 이제 그만 생산하고 좀 이전하라는데 애플이 말을 안 들어서 아이폰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면서 그러면 이제 애플이 그럴 거 아니에요. 갤럭시는 그러니까 삼성까지 불똥이 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애플이 지금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워낙 트럼프의 압박이 강하니까 아까 김태환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인도로 조금 옮기는데 인도로 옮기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생산기를 옮겨라. 그런데 아까 이제 인건비만 따져도 어마어마하니까 삼성전자도 미국으로 생산기지 옮기는 것 자체는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옮겨. 애플이 미국 내 생산 설비 투자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삼성이 할 이유가 없죠. 똑같이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똑같이 관세가 부과되고 해외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로서도 그런 대규모 투자를 미국에 할 만할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감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스마트폰의 전 세계 수출량의 대미 수출 비중이 8%가 안 됩니다. 대미 수출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한 7.5%에서 한 7.9%, 8%가 안 되거든요. 물론 미국 시장 내에 삼성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 한 30% 되지만 세계 전체에 수출하는데 미국 시장이 한 8%도 안 되는데 대규모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간다? 고임금을 부담한다. 이거는 삼성전자로서 결정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죠. 결국은 관세를 그냥 부과된다면 생산 공장 옮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들어줄 수는 없는 거고 이제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비자들이 정작 지불에 대한 가격을 감내할 수 있을까? 미국 교포라면 뭐 스마트폰, 애플, 아이폰, 갤럭시 뭐 엄청나게 오르는 거잖아요. 그대로 관세 얹으면? 이제 만약에 그 미국에서 생산되는 갤럭시 아이폰만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폰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게 없습니다. 스마트폰. 거의 그렇다면 이제 모든 스마트폰 가격이 동시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문제될 건 없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애플은 점유율이 엄청 높고 아이폰은 그렇죠. 또 그 우리 갤럭시는 점유율이 상당히 낮고요.
그 말은 결국은 영업이익도 그렇게 바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영업이익이 높은 쪽에서는 그 회사가 가격 올리는 폭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지만 삼성은 애플에 비해서 가격을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 상품 가격의 인상률이 예. 삼성이 애플보다는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상당히 좀 삼성에서 애플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다행히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삼성의 프리미엄 폰보다는 저가 폰보다 좀 낮은 단계인 예. 그런 쪽이 오히려 주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애플은 이제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폰 위주이기 때문에 예. 약간의 시장이 좀 다른 시장일 가능성도 있어서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소비자들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세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으려면 이제 수익이 줄어드는 걸 감내를 해야 되잖아요. 애플이나 삼성전자가. 근데 삼성전자의 경우에 이 모바일, 스마트폰 수익이 꽤 전체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단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그 이익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가격을 다 관세에 이제 반영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25% 관세를 부과를 한다 그러면 예. 최종 소비 가격의 25%가 아니라 수입 가격의 25%라고 보면 예. 그 최종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에 생산자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이 5% 이상 못 넘어갈 겁니다. 5% 영업이익률이 뭐 6%이 정도 생각을 한다면 예. 그러면 결국 20% 정도는 20% 전후로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예.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은 예. 사실 가격 탄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가격이 비싸지면은 지금 살 거 다음 달로 미루지, 안 바꾸는 조금 더 안 거죠. 바꾸지 네. 이런 네. 게 있기 때문에 소비 위축이 틀림없이 발생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애플이든 삼성이든 또는 저가 폰의 그러면 샤오미든 네. 모든 그 스마트폰 생산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고 그것은 미국 경제에서도 그런 부메랑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그에 비해서 이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낮다 보니까 거기서 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버퍼링이 예. 완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다 보니 예. 삼성으로서는 좀 부담이 애플보다는 더 클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거듭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절대적이지 삼성전자에서 않으니까. 8% 미만이니까 예. 그 삼성전자에서 뭐 아주 큰 부담은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 예. 더군다나 이게 지금 25%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25% 이렇게 강행해서 해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6월 말에 예고는 보여집니다. 했지만 네. 현실화될 게 반드시 100% 현실화되지는 않을 거로 보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좀 줄여 나가고 줄여보자. 더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거고요. 또 핸드폰에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반도체는 아주 고사양의 반도체가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혹은 다른 삼성이나 혹은 TSMC나 예. 이런 마이크론에서 공급되는 반도체가 중국 내로 들어가는 것 또는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중국에서 스마트폰 생산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복합적인 것을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게 좀 보여집니다. 네. 우리 삼성전자는 중국에서는 생산 안 하죠. 대부분 예, 베트남이나 베트남이 한 50%, 인도가 50%. 한 30% 정도 됩니다. 예. 예, 아이폰은 중국이 한 90%, 중국 인도가 90%. 10%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중국 공장을 어떻게 하는가 그럴 필요는 좀 없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여튼 뭐 관세를 어느 정도 실제 부과되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흡수할지에 따라서 이익이 얼마나 줄어들지 참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이 지금 과연 가격 인상, 관세 인상분을 가격에 얼만큼 흡수할 수 있을지를 좀 아주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자, 삼성전자 얘기와 함께 지금 한미 관세 협상 두 번째 실무 협상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미국이 주원 실장이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는데 관세 외에 비관세 장벽이라는 게 뭐 소고기, 쌀 이런 겁니까?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 예, 그렇죠. 뭐 관세는 사실 거론할 게 없는 게 지금은 양국이 한미 FTA이기 때문에 예. 뭐 건드릴 만한 건 부가가치세 정도거든요. 근데 관세 쪽은 크게 얘기할 건 없고 이번에 이제 워싱턴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국장급 예. 협의가 있었는데 그때 뭐 기존 뭐 철강 자동차 이런 품목도 뭐 얘기를 했지만은 예. 말씀드렸던 소고기 문제, 소고기 수입은 사실은
미국산 소고기를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수입하고 있거든요. 예. 미국산 소고기. 그러니까 미국 그 소고기 생산 협회에서 보면 이거 한국 시장 완전 호구다. 좀만 더 손목을 이렇게 들면 더 많이 수출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월령 30개월. 사실 옛날에 그 소고기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광우병 그것 때문에 파동. 30개월 이상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했었는데 그게 그때 다른 나라들도 좀 했었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그게 폐지가 됐고 제한을 풀었다 이거죠. 네. 우리나라만 지금 사실 남아 있어서 네.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을 요구를 했고요. 예. 그리고 뭐 유전자 변형, 감자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거 그리고 구글의 정밀 지도 요새 한창 이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예.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 저거든요. 배출가스 규제가 우리가 거의 유럽 수준입니다. 배출가스 규제. 예, 그게 좀 풀어달라는 거 그런 비관세 장벽 쪽을 이번에 미국이 많이 요구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비관세 장벽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조금 가장 민감할 수 있는 게 월령이 30개월 이상인 소고기 수입. 이 부분 뭐 이제 MB 대통령 시절에 참 아픈 기억이 좀 남아 있는데 미국이 이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요구하면 어차피 이제 협상이 이 부분 시작돼야 되는데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정부로서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세계 전체로부터 수입하는 소고기의 58%를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합니다. 58%나. 우선 트럼프 행정부, 일기 행정부가 집권하기 직전인 2016년에 시장 점유율이 48%, 50%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미국의 통상 압박을 영향인 일터인데 그 다음에 바로 52%로 올랐고요. 2024년 지난해에 보면 58%로 돼서 호주는 불과 한 40% 조금 덜 되는 나머지 이제 여러 국가들이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칠레라든 다른 국가들이 있는데 그러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이미 미국 시장으로부터 많이 수입을 늘렸는데 자칫 30개월 이상을 했을 때에 우리 한국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민감한 부분 이걸로 인해서 반미 감정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것은 오히려 양쪽이 더 루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그 역기능, 역작용, 부작용 이런 것을 좀 협상할 때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고요. 또 쌀 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은 쌀은 식용 수입은 하지만 쌀 시장이 개방되었지만 우리가 지금 수입 쌀에 대해서 510%, 약 510%에 관한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물량은 낮게 들여오는 거죠. 일단 일정 물량만 할당. 그거는 할당 거는 그 저율 관세와 할당이라고 해서 일정 물량 그거는 1988년 기준으로 소비량의 기준으로 해서 그까지는 이제 그 저율 관세를 적게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한 이거는 2014년에 이미 우리 쌀 시장을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부과했었던 그런 관세를 조정 관세를 여지껏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미국이 협상력으로서 이렇게 좀 개방을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뭐 의약품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GMO라든지 구글 지도라든지 뭐 이런 또 최근에 나오는 지난해에 아니죠 이번 3월에 처음 언급된 게 이제 절충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미국 아니면 EU로부터 무기를 구입했는데 전에 러시아에서도 조금 했었죠. 이제는 러시아에 끊겨져서 미국에서 무기를 구입을 할 때에는 그 첨단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을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걸 이제 관행으로 해왔었고요. 그게 계약에 넣었었는데 그걸 이제 절충무역이라고 하는 절충무역이라고 합니까? 그거를 미국에서 이제 아니 뭐냐 무기 구입하면 구입하는 거지 거기 왜 기술 이전을 왜 이렇게 걸어서 요구를 하느냐 조건을 걸으냐 왜 그렇죠. 그걸 풀어라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런 그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 장벽을 비관세 조치라고 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이런 것이 관세를 시비 걸게 빌미가 적으니까 이런 걸 이제 동원을 해서 어떻게든 압력을 가할 거고 우리도 또 이런 비관세 조치를 잘 활용을 해서 관세를 낮추는 데에 또는 제로 관세로 만드는 데에 이 비관세 조치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오히려 역공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요. 과연 우리가 어떤 지렛대로 삼을 수 있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소고기는 굉장히 민감한 우리가 이미 겪었고 MB 정부 시절에 워낙 아픔이 있는 것이고 이 쌀도 소고기 못지않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일정 물량 이상은 뭐 500% 이상 높은 관세인데 미국으로서 볼 때는 뭐 500% 관세를 물고 한국에 쌀을 수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한국은 미국산 수입쌀에 대해서 50에서 513%. 예. 근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누가 이제 자기가 직접 그 웹사이트 뒤져가면서 숫자를 찾아낸 건 아니겠죠. 네. 밑에서 써온 것 같은데 그렇죠. 밑에서 잘못 써왔어요. 아, 그래요? 왜? 지금 한국은 미국산 쌀에 대해서 13만 2천 톤에 대해서 5%입니다. 아, 할당으로 싸게 예, 낮은 싸게, 관세로. 예. 근데 그 13만 2천 톤을 넘어서면 513%예요. 예, 예. 그건 맞아요. 그래서 513%는 높긴 높습니다. 예, 분명히 높죠. 높긴 그거는, 높죠.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그 트럼프가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이게 개방하라 그러면은 개방을 하겠지만은 이게 전면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만 2천 톤의 그 물량 자체를 좀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마 협상이 들어갈 것 같고. 아, 저율 관세 할당 물량을 늘리는 방식. 네. 뭐 만약에 이게 진짜 트럼프 요구대로 예. 그냥 완전히 우리 쌀 시장을 개방하면 예.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국내 상황을 볼 때 우리 농민단체에서 일단은 난리가 날 거고요. 예. 정치권에서도 지금 여당도 야당도 이런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트럼프가 압박을 하고 있지만 저는 아마 그 물량 자체를 좀 늘리는 쪽에서 양국이 타협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5%의 저율 할당 물량을 늘리거나 또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관세를 낮추는 또 지렛대로 삼거나 우리의 전략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구체적인 전략은 6월 3일 대선 이후 출범하는 정부의 몫으로 이제 남았습니다. 이제 실무 관세 여부서 했지만 다 모든 걸 이제 새 정부로 넘겨서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자,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미국과 협상하는 거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우선순위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무슨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 전략이라고 할까?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첫째로는 지금까지의 협상 과정에 연속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연속성. 예. 협상의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협상 태도와 내용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행히도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 세 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하면서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우리 내용에 지금, 대해서 네. 방향만 잡았었고 네. 또 협상하고자 하는 부문도 4개 부문으로 했다가 이제 다시 6개 부문으로 늘려서 부문별로 협상하기로 했지 네. 그 협상 내에서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은 불과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그렇죠.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차기 정부로 넘어갈 터인데 차기 정부에서는 뭔가의 새롭게 하기보다는 이전까지의 협상 분위기랄지 협상 과정에 대한 학습을 해서 그 연속선상에서 정부가 끌어간다면은 한편으로는 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좋은 릴레이 경기의 바톤 이어받기로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호 관세가 7월 9일까지 9일. 유예돼 있잖아요. 그럼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제 한 달 조금여 시간이 있는 셈인데 그 사이에 관세 협상을 좀 지을 수는 있을까요? 지어야 합니까? 그 사이에? 이건 뭐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USTR 직원 수가 100명이 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USTR. 예, 지금 근데 이제 각국별로 상호 관세 협상을 해야 되면 예. 지금 수십 개국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한 사람이 한 개국을 맡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6개 분야 그나마 이제 이런 의제가 결정이 된 게 지금이잖아요. 그죠? 한미 간에. 그렇죠. 네. 그렇다면 사실 미국도 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미국 자체도. 그러니까 네. 뭐 USTR 대표나 뭐 상무부 장관이나 이런 높은 사람은 트럼프가 세울 수 있었지만 위에가 바뀌면 밑에 싹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 미국도 그렇게 쉽게 빨리 못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미국이 뭔가 좀 자기네들이 어떤 그 주고받을 거를 명확히 우리한테 제시를 해야 우리가 뭘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 뭐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자 중국하고 하는 것도 예. 유럽연합과 하는 것도 예. 하다못해 우리 옆에 일본과 하는 것도 예. 뭔가 구체화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냥 언론에 나오는 얘기뿐이고 그렇다면
물론 이제 7월 9일까지 그런 트럼프가 목표로 잡은 국가들과 빨리 그 협정을 맺으면 좋겠으나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긴 어려울 겁니다. 네, 우리가 뭐 특별히 늦추려고 해서가 아니고 미국 자체적으로도 쉽지 않다. 요번 6개 실무 협상에서는 6개 분야에 환율은 들어가 있었지 않았죠? 예, 이번에 이제 그 산업부 관계자와 이제 언론사가 응답을 한 내용에 없답니다. 환율은? 예, 기재부 관계자가 들어간 건 맞지만 환율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의제로 빠졌다고 그렇게. 앞서 4개 부문에서 투자 환율이 있었는데 투자 환율은 빠지고 다른 게 이제 글로벌 뭐 공급망이라든지 뭐 상업적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관세가 또 따로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6개 부문으로 바뀌어졌죠. 그럼 앞으로 환율은 안 나오는 거예요? 혹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유, 지금 6개 부분에서 이걸로 끝나겠습니까? 이제 또 다른 정상회담이 1단계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지속될 겁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짧게 듣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유럽과도 뭔가 굉장히 50% 관세를 매기겠다고 트럼프가 얘기했다가 갑자기 이걸 또 7월 9일까지 연기했는데 김태환 교수님 혹시 유럽과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50% 부과하겠다고 했는 것은 통상 압력을 가하는 부분일 거고 또 유예를 하고 있는 건 집행위원장과 통화하면서 유예를 했다는 얘기는 협상을 이어가겠다라는 것인데요. 중국과 인도와는 합의를 하면서 EU와는 합의를 안 하겠다. 이거는 아웃 오브 센스가 되겠죠. 말이 안 된다. 틀림없이 이제 협상을 해나갈 겁니다. 그건 일본이나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게 50%를 매기겠다고 유럽을 했다가 이걸 또 늦추니까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조금 안도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물론 처음 엄포를 놨다 경고를 했다가 또 뒤로 빼는 얘기가 워낙 많은데 조금 시장에는 안심할 수 있는 소재는 되는 거죠, 이 정도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앞으로도 또 트럼프가 어떤 이제 협상에 관련해서 어떤 나라에 대해서 뭐 강력한 메시지 경고할 때 그때 주식을 사세요. 예. 그때 주식. 예, 왜냐하면 며칠 있다가 그걸 또 이제 다시 없던 일로 하니까 저는 그 트럼프 때문에 주식시장이 많이 좀 변동성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됩니다. 네, 워낙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기가 어려우니까 정말 50% 관세할 때는 시장이 위축됐다가 다시 유예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다시 회복하는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가 우리한테 어떻게 미칠지 또 새 정부에서 어떻게 협상할지 관련 토론을 여기서 시간 관계상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왕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서울 주택 평균 매매 가격 10억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강남 등 주거 선호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전체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죠. 7월부터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앞두고 미리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데 대선 이후에는 집값이 어디로 향할지 김학렬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 소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집값이 지금 좀 보합인 줄 알았는데 강남 지역 집값이 많이 오릅니까? 서울 주택 평균 매매 가격 10억이 넘었고 강남은 30억 시대.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 재지정됐는데 왜 그 지역 집값은 이렇게 계속 오르죠? 실질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도 계속 오르곤 있었고요. 다만 이제 해제를 했을 한 달 동안은 거래량이 증가했을 뿐이고 거래량. 해제 여부, 뭐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미미하게 계속 시세가 오르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지금은 투자 수요가 들어오는 시장이 아니었었거든요. 예. 지난 2, 3년 동안 이사를 못했던 수요들이 결국은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것들 보면서
조금 더 심리가 조급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비싼 것들을 알지만 이사를 꼭 해야 되는 수요들이 상급 입주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또 하반기 때 있을 뭐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집값이 떨어질 이유보다는 뭐 미미하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지금 의사결정을 해서 이사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선 이후 집값을 조금 오를 것이다. 오늘 한국은행 이 소비자 심리지수 조사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오를 것이다 보는 사람이 조금 많게 나왔더라고요. 정확하게 뭐 가격을 예측한 건 아닌데 심리가 조금 그렇게 기울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모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 의견은 다 공통적이고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왜 오를 것이냐라고 예상을 하게 되냐면요. 일단은 아마 오늘이나 내일 이제 금리 발표를 하잖아요. 거의 뭐 목요일 날 한국은행 예. 금통위에서. 그래서 거의 99% 인하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또 한두 번은 더 인하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가상금리가 조금 붙는다 하더라도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금리 인하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공급 이슈인데 예. 6월 달, 5월 달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물량이 조금 많습니다. 입주 물량이. 그 이후부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2025년도 하반기 그리고 2026년도는 올해보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입주 물량이 줄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와 공급이 줄게 되면은 주택이 하락하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일반인들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 2월은 공급이 늘었지만 그 이후에는 공급이 줄어든다.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그동안에 얼죽신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얼어 죽어도 신축으로 간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게 이제 좀 재건축 단지로 좀 옮겨간다. 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신축 아파트에 다 살고 싶어 하는데 신축 공급이 적다 보니까 경쟁률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신축 입주권이라고 분양권이라고 하는데 분양권이 거래될 쯤이면 피가 상당히 붙어 있거든요. 이미 입주한 다음에는 더 비싸지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이 분양하기 직전 단계에 결국은 이제 입주권이라고 하는데 조합원의 권리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고요. 예. 아마 이제 공급 부족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이슈는 더 관심들이나 호감도는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공급 부족 문제. 네. 공급하니까 그동안 이제 재건축 활성화, 재건축을 좀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는데 일기 신도시 대표적인 곳 분당이잖아요. 지금 선도지구가 지정이 돼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주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이주 지원 주택 계획이 조금 좌초됐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좀 뭐 빨간불이 켜졌다 그러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원래 계획이 꼼꼼하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대만 했던 거였었거든요. 이주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이주가 예정되어 있을 때 마침 주변에 택지를 개발할 여지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주자를 좀 한시적으로 옮겨 놓을 만한 주택들을 마련한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성남 원도심이라고 하는데 중원구랑 수정구랑 대규모 개발할 때 마침 판교 신도시를 개발한 시점과 맞물렸어요. 그때 이주 주택들을 만들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마치 뭐 중원구 수정구를 위해서 이주 주택을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우연히 그냥 일정이 맞았었던 것뿐이거든요. 근데 지금 분당 신도시가 3개 선도지구만 하더라도 거의 5천에서 10,000세대 정도 가까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들이 이사를 갈 때 한시적으로라도 이사갈 주택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서울에서는 이주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이 늘 있는데도 그냥 그거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시적으로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 전세 가격이 오릅니다. 아마 지금 이제 과천이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5단지, 6단지, 뭐 10단지 이런 단지들이 지금 이주를 할 거거든요. 한시적으로 오르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데 이것들이 영원히 올라가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이주 시기만 올랐다가 그 다음 이제 그 2년 후나 4년 후에 다시 입주를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신규 아파트 입주할 때는 또 가격이 또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주 주택 때문에 재건축을 늦춘다라기보다는 재건축을 빨리 해서 신규 아파트를 빨리 만들어서 빨리 새 아파트로 입주시키는 것이
부동산 정책적으로도 사회 안정적으로도 더 좋은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주 지원 주택 마련이 뭐 공공주택이니까 주변에 주민들이 좀 반대를 한 것 같은데 네.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면 안 되고 오히려 뭐 그냥 이주를 자연스럽게 해도 된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뭐 한시로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이거 반복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새 아파트를 빨리 만들어서 입주시키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가장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죽신에서 재건축으로 상당히 수요가 이제 늘어난다고 관련해서 서울 목동 집값이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다네요, 요즘에. 거기는 계속 토지로 묶여 있는데 거래가 주는 게 아니라 최근에 굉장히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른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래량만 보면은 작년보다 한 3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3배나? 근데 이제 3배라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많은 단지는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 거래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전세를 끼고 할 수는 사는 없죠. 전세 매입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꼭 이사를 가고 재건축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수요층만 들어오고 있는데 목동이 다른 재건축 단지랑 비교했을 때 사업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저층 주공 아파트들 재건축할 때는 추가 분담금이 하나도 안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저층 주공 아파트 재건축은 이제 반포 주공 1단지로 끝이에요. 중층 재건축부터는 추가 분담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단지가 될 것 같아요. 추가 분담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목동 아파트이고 최근에 와서 실질적으로 단계가 좀 빨라지고 있거든요. 목동 6단지가 제일 빠른데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그 추진위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한꺼번에 끝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것들이거든요. 예. 그 기간만 거의 한 3년 이상 앞당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들을 느꼈고 그래서 좀 더 늦게 되면 시세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갈 거면은 빨리 들어가자라고 하는 좀 심리적인 그런 면들이 생겼던 것 같고요. 예. 6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단지 중에서도 신속 통합 기획으로 6단지 속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목동은 사업성도 좋고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서울의 요지에 입지 좋은 곳에 새 아파트가 집단적으로 들어가는 곳은 목동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수요들, 그러니까 이런 공급들을 노리는 수요층들이 지금 단기간 많이 몰리고 있고 아마 요 목동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토어제니까 갭 투자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요만으로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게 한계가 있을 텐데 이 과도하게 좀 혹시 오르지 않나 하는 이렇게 좀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서 네. 이 상승세 좀 수요는 좀 더 근데 더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목동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요 여의도를 역전할 수는 없고요. 여의도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강남을 역전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 넘볼 수 없는 상한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걱정은 연예인 걱정, 국회의원 걱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만간 곧이죠. 오는 7월입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이 되는데 이제 대출 한도가 상당히 꽤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미리 사려는 분, 수요자들도 많이 움직이고 또 공급하는 회사들도 건설 회사들도 미리 좀 공급을 하고 뭔가 시장이 굉장히 분주한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DSR이 7월 달부터 이제 실시가 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영향을 주는 지역과 주지 않는 지역들이 나타날 텐데요. 예.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연봉 소득자라고 하면은 적게는 1,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줄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줄기 전에 내가 대출을 풀로 활용할 수 있을 때 미리 사두려고 하는 수요들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고가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 한 채에 뭐 20억, 30억, 40억 가는 거기는 뭐 1,500만 원이나 5천만 원 정도 준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5천만 원 전후로 줄었을 때 상품 수준을 낮추거나 아니면 평형대를 낮추거나 입지를 바꿔야 되는 입지들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금액대로 보시게 되면요. 예. 한 6억 원 전후 아파트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처럼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12억 원, 15억 원 이상들은 영향이 좀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6억 원에서 9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들은 서울 외곽 지역들, 또 경기도 중하위권 지역들, 그리고 지방은 다 해당되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잡고 싶어하는 강남권 용산구 혹은 서울의 경기도의 상급지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미미할 것 같고요. 오히려 보호해줘야 될 서민층이 많은 아파트 지역들이 피해를 볼 것 같아서 저는 좀 이 대책이 과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위해서 나온 정책인지 그냥 아니면 정부가
고가 평가 잘 받기 위해서 그냥 가계 대출을 줄이려고 나온 정책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평가를 좀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 가격대별로 지역별로 스트레스 3단계 스트레스 DR 적용이 다르다. 정부는 이제 늘어나는 가계 대출을 좀 줄여서 이게 상당히 금융 불안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워낙에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집값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마 아주 미세하게 세밀하게 깊이 있게 연구는 좀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대책이 나온 어떻게 보면은 그 이유가 발표한 이유가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지금 비싼 주택들만 더 비싸지는데 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좀 당장 이사를 가야 되는 서민층들만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예, 네. 그런 생각입니다. 이 3단계 스트레스 DR이 이제 시행이 되면 실제 대출이 줄어들면 집값에 조금 안정 효과가 뭐 별로 없을까요? 그러면 이 상급지에는 거의 없다고. 상급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거주 수요자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5천만 원 주는 거 가지고는 큰 영향은 없고요. 5천만 원 영향을 받는 층들은 중하위권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가뜩이나 집이 안 팔리고 있는데 더 안 팔릴 것 같아서 부담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집을 팔아야지 이사를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더 안 팔릴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이 3단계 스트레스 DSR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중요한 제도인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 지역별로 또 등급별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주 면밀한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세제도 관련해서 오늘부터 바뀌는 게 하나 있네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에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 계약자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본 계약을 하기 전에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주인의 이력을 좀 따져보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주택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임차를 준 주택들의 그 보증 보험을 가입했는지, 가입했다고 하면은 몇 개를 가입했는지, 그리고 사고 이력이라고 하는데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허그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이렇게 대행해서 갚아준 적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해보는 예, 그런 이제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이 전세 사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좀 갸우뚱한 느낌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 좀 도움이 네. 되라고 지금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들긴 한 거죠. 네네. 그런데 조금 의구심도 좀 있어요.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되게 잘 만드신 것 같긴 한데, 요게, 예, 이제 현장과 매칭을 해봤는지가 좀 의문스러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전세 사기범을 잡기 위해서는 본인이 전세 사기범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보통 전세 사기범들은 대규모로 임차를 주잖아요. 예. 절대로 이렇게 이력이 안 좋은 사람들을 바지 사장으로 내놓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그래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재산상의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부자란 얘기가 아니라 뭐 신용도 문제가 없고, 그냥 돈도 없고 이런 사람들, 그럼 거의 무잖아요. 이것으로 이번에 이제 만든 제도로 검증을 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경제력이 얼만큼 있는지, 소득이 얼만큼 있는지, 빚이 얼만큼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이런 것들도 있고 검증을 못한다는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전세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바지 사장을 내세우잖아요. 그 경우에 이렇게 하자가 많은 사람들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검증이 불가능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만들 때 아마 계속 압력이 들어갔잖아요. 전세 사기범을 받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내놓으라.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책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로 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정말 전세 사기범을 네, 잡기 잡을 수 위해서는 뭐 있네. 부족하고요. 이건 누굴 잡게 돼 있냐면요. 저희 부모님들 같은 경우가 가끔 세입자를 내보내고 세입자를 맞추는데 시기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며칠 정도 미룰 수 있거든요. 그때 세입자가 급하니까 이제 허그에 신청을 했다가 허그에서 받아서 나중에 이제 대환을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 부모님들은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정을 밀렸을 뿐이죠. 네. 이런 이력만 남게 됐어요. 아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것도 좀 돈 없는 임대인들 있죠. 네. 이거 전세를 받아야지 다음 전세를 내줄 수 있는. 또한 또 부작용이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그 시장도 존재가 돼야 되는데 예. 그분들이 다시는 나 이거 전세 안 줄 거야, 월세 안 줄 거야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예. 살짝 걱정이 됩니다. 실무자 네. 입장에서. 네. 그러네요.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그러는데 세입자가 여튼 알려면 이게 뭐 허그에 직접 가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공인 중개사가 이분은 예비 계약자라고 해서 확인증을 써줄 겁니다. 확인증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직접 가서 신청해서 받는 경우가 있고요. 아직까지 앱이 개발되진 않았는데 6월 23일 날 전세 안전 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래요. 그게 이제 앱이 발표가 되면은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도 이게 좀 검색이 가능하다.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6월 3일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어떤 정부가 출범할지 주목이 되는데 뭔가 지금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법,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그러면 시간이 걸릴 텐데 어떤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공공 세미나도 많이 가고 정책 아이디어를 달라고 그런 이제 회의도 많이 참석을 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부 담당자 분들의 고충을 너무 잘 알겠습니다. 위에서는 계속 대안을 만들려고 하고 실무자들은 답이 없거든요. 결국 선택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요를 억제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공급이 충분히 될 때까지. 그러면 수요를 억제하는 것까지는 제가 공감은 못하지만 이해는 하거든요. 그러면은 공급을 빨리 하려고 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수요만 억제하면 끝나요. 그럼 수요를 억제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이렇게 뻥튀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움츠렸다 뛰니까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럼 많이 올라가게 되면요. 시장이라고 하는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판단되면 쓰거든요. 그때 이분들은 본인이 주제가 먹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거의 한 3년, 4년 후의 일이거든요. 이미 충분히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미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럼 또 공급에 또 안일해져요. 그럼 또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지금 20년째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둘 다 반성을 해야 되는데 시장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상관없이 공급은 계속 지속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공급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들은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수요 억제는 하지 않는 게 좋다. 네. 수요 억제에서 한 번이라도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시기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수요 억제책 중에서 저는 가장 효과 있었던 정책은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원 공급이었었거든요. 200만 원 그거는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으로 그냥 눌러버린 것들인데 실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히 강한 규제 정책을 했었고요. 세금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때 평당 1,000만 원짜리 서울시장을 2천만 원 시장으로 만들었어요. 규제 내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평당 2천만 원짜리 시장을 평당 4천만 원짜리 시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강화했을 때만 공급력도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다시 한번 이 수요 억제 정책의 효용성에 대해서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제 그거 상관없이 오르던 내리던 공급은 꾸준히 하자. 새 아파트로 계속 바꿔주자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지속적인 공급 그리고 섣부른 수요 억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의 8번째로 많은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트럼프 관세 압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한미 관세 실무 협상에서도 온갖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죠.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 수입 금지, 높은 쌀 관세도 예외가 아닙니다. 관세 협상은 새 정부 몫으로 넘어갑니다. 동맹이라고 해서 봐줄 리 없지만 그나마 기댈 게 동맹이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누가 지켜나갈지 주목됩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